원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낸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전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당뇨병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에 대비해서 2045년도의 유병률을 예측한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심하게는 한 10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이 나타날 정도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이고 이에 따른 의료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맞춰서 스마트폰 유저도 점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윗돌고 있는 사용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2020년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5%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 관리 앱이라고 하면 이미 특히 환자이신 분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고 시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뭐를 연구했다는 건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 앱들은 굉장히 많고 하루에도 200개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고 또 개발이 약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장 흔히 타겟으로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잘 디자인된 연구를 통해서 이 앱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밝혀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연구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당뇨병 관리 앱을 그 구성이 어떠한지를 다 분석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뭐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이 혈당이나 아니면 뭐 식이사항, 운동사항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런 1차원적인 정보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환자가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라든가 환자 교육, 그리고 그 해당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완하는 문제, 또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환자와 환자 또는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앱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시스템을 어떤 그 질을 평가하기 위한 툴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옆에 섹션을 보시면 환자의 수능도나 기능, 그 다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질은 어떤지,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어떤지 등을 각 섹션별로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앱들을 스코어링하는 스케일을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고 양호하다는 점수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환자에게 주는 정보 또는 전반적인 질 그리고 주관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들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데 운동이나 영양 그리고 혈당 관리 그 다음 약을 복용하는 상태와 관리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피드백 환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요소를 가진 앱들은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앱을 추려서 89개의 앱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단지 4개의 앱만이 이런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었고 이 89개의 앱 중에 절반 이하가 이런 모든 구성 요소 중에 4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한두 개의 기능을 잘 탑재하고 있는 앱들은 있지만 모든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앱은 생각보다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착안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 내분비내과 팀에서 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하였고 각 섹션별로 이제 혈당을 모니터하는 섹션, 그리고 식이와 운동을 각각 컨트롤하는 섹션,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탑재한
이런 4가지 커다란 모듈로 구분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전시장에도 아마 참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 헬스 커넥트에서 담당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스키마틱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림인데요. 일단 저희는 환자군을 그냥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이렇게 크게 한정 지을수록 환자에게 가는 개별 피드백이 조금 개별화가 덜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환자를 구분해서 그 환자에게 맞춤되는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저혈당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4개의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는 환자, 저혈당 위험이 덜한 약을 먹는 환자, 또는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먹는 환자, 마지막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 이렇게 환자군을 나누어서 그 환자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혈당을 입력했을 때 피드백이 서로 달리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시기도 마찬가지로 그 환자가 비만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루 목표 그 열량이라든가 환자의 식습관을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서로 달리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엑서사이즈,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환자가 어떤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 체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료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용 웹을 별도로 구성을 하였다는 건데요. 뒤에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 첫 화면들입니다. 혈당 관리, 식이 관리, 운동 관리,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한 그 앱 안에 들어있도록 하였고요. 하나씩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우선 보시면 혈당 입력은 스스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블루투스 혈당계를 이용해서 혈당계에서 혈당 입력이 되는 순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이 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혈당이 입력이 되면 적절한 피드백 메시지가 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도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 클릭을 하면 내가 아침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녁약을 먹으면 또 체크해서 저녁약을 먹었고 이렇게 확인해서 환자가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추후에 외래에서 그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슐린을 투여받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몇 단위를 맞으면 좋을지를 가이드해주는 역할까지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구진에서 특별히 알고리즘을 따로 만들어서 이 환자가 저혈당의 발생 위험 없이 최대한 그때의 혈당에 맞춰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각 끼니 및 간식 먹은 것을 각자 입력하도록 하였고 입력할 때는 그림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자주 먹는 음식은 리스트에 업데이트 되도록 해가지고 자주 먹는 건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였고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를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 영양소 섭취 비율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운동은 사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안에 그 걸음수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기기들도 있었고 또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액티비티 트래커를 역시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그 환자가 실제 걸음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몇 걸음이 측정이 되는지를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시 목표 그 소모 칼로리와 그다음에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엑서사이즈 운동 비디오 클립을 제공을 해서 클립을 제공을 하면 이제 설명법이 나오고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안내에 따라서 실제 하는 시간 자체를 실시간으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동영상으로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료진용 웹인데요. 보시면 이제 본인을 주치로 설정을 하면 본인의 환자가 쭉 뜨고 결과를 보면 이제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들이 위에 뜨고요. 그다음에 앱을 사용했을 때 가운데 보시면 혈당이 변화되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아래는 식이 및 운동을 이 환자가 얼마나 했는지도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시점에서 쭉 그 수직으로 내려보면 이때 운동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혈당이 높았는데 이때 왜 이랬어요? 이렇게 굳이 환자한테 리콜을 시키지 않아도 즉석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앱을 가지고 일단 저희도 파일럿 스터디를 했는데
30명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그냥 한 군만 설정을 해서 그 30명의 환자에게 12주 동안 이 앱을 사용하도록 하였더니 평균 당화혈색소가 7.7%에서 7.1%로 0.6%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고 공복혈당의 경우에는 20.8mg/dL 감소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이제 그 매일매일 자신이 당뇨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라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데요. 그런 지표를 통해서 환자가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당뇨병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연구 전후로 비교했더니 연구를 진행한 그 12주 후에 식이나 혈당 측정 그리고 운동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런 비슷한 연구들을 또 몇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효과는 다양합니다. 거의 뭐 그 당화혈색소를 1% 가깝게 크게 감소시킨 연구가 있는가 하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한 연구도 있고 옆에 이제 노란색 점들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굉장히 그 변동폭이 연구마다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예를 들어 암에 대해서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 신약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뭐 1상부터 시작해서 4상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효과의 지표로 볼 것인지 이런 연구 디자인이 굉장히 명확하고 표준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간 의료기기나 의료 뭐 용품으로 인정받거나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자들마다 그 디자인이나 뭐 지표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이렇게 통일성이 사실은 없는 상태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런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를 하나하나씩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해보기로 하였는데 첫 번째는 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앱이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료 전문가가 이 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팩터였습니다. 보시면 그냥 앱은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사용은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평가해주는 의료 전문가가 없으면은 사용자가 처음에 그냥 호기심에 사용을 했다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평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팩터였고 그 외에도 어떤 적정한 피드백 메시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혈당이 200일 때도 200 입력하고 300일 때도 300 입력하면 피드백이 그때마다 뭔가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혈당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환자가 그것을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자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이 가는 게 중요하겠고 또는 이제 리마인더, 혈당을 측정할 때가 됐거나 운동할 때가 됐을 때 본인이 입력을 해두면 그때를 알려주는 리마인더 기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기저 당화혈색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두 가지 가설 모두 있었습니다. 기저 혈당 상태 조절 상태가 안 좋을수록 즉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이 사람은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저 당화혈색소가 높은 사람일수록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연구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조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지 않은 조금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줬을 때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쪽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조절이 되지 않던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서 동기 유발을 하고 앱을 사용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면 효과가 크고 또 기존에 잘 조절하고 있던 사람들도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맞춤 피드백을 주면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연령층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선입견으로 치면은 노년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에 따라서 또 기존의 연구들이 몇 가지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노년층에서 스마트폰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높은 수능도를 보이면서 끝까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노년층의 예를 들어 뭐 50대와 60대를 비교를 했을 때 60대의 사용과 그 효과가 50대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간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연구들은 사실 몇 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간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장 흔하게는 짧게는 3개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연구 기간 동안에는 환자들이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과연 연구가 종료가 되었을 때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사용을 할 것이냐. 왜냐면 우리도 이제 재미있는 게임이 있어서 다운을 받았는데 한 몇 개월 열심히 하다가 좀 이제 실증이 나면은 그냥 지워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지속 기간도 굉장히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결과들을 모두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본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정말 그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 무작위 배정을 해서 어느 환자에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의 환자를 가지고 정말 누구나 믿을 만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본 연구의 특징은 환자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대조군으로 해보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대조군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앱을 조금만 써도 효과가 되게 큰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두 번은 스스로 수기로 혈당을 기록하는 분들을 대조군으로 해서 열심히 혈당을 측정하는 분들에 비해서도 스마트폰이 과연 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용 웹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슐린 알고리즘인데 사실 이걸 다 보시라고 넣은 게 아니고 이만큼 조금 정밀하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정하고 싶은 강도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이분이 안전하게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뜻이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 기저 당화혈색소가 7%에서 10% 사이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저희가 러닝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제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분들이 연구에 잘 참여를 하실 건지를 먼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참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사용하신 다음에 그냥 안 해버리시면 그 효과가 분명하게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참여하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주간 모든 분들이 일단 수기로 혈당을 열심히 측정하시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에 포함되신 분들은 그 앱 사용군 90명, 그다음에 그냥 수기로 혈당 기록하신 분들은 82명이었습니다. 그 다른 지표들은 다 양궁간 차이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무작위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앱 사용군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60세와 56.7세로 양궁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앱 사용군에서는 당화혈색소가 0.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냥 수기로 혈당만 기록하신 분에서는 0.06% 정도 거의 미미하게 떨어지셔서 그 양궁간 차이가 0.35%가 났고 정말로 연구를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차이가 0.4%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기저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인슐린을 사용하셨던 분들에서 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표 혈당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도달을 하는가, 그것도 저혈당이라는 부작용이 없이 도달을 하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한 것이고,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 7% 이내에 드신 환자의 수를 이제 비율을 셌을 때 앱을 사용한 분에서 그렇지 않고 수기 혈당 기록을 한 분보다 1.82배 많은 약 31%의 환자분들이 그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 건강에 대한 만족도도 연구 전후로 상승이 되었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 양군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끝내놓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당면을 한 것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식약처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앱들은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많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은 것은 국내 최초고요. 또 이에 그 이듬해에는 유럽의 CE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그 유럽의 표준화된 규격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유럽 CE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앱을 이용한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처방의 문제와 조금 이제 닿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막 이제 능동적으로 막 되지는 못하고 대신 이런 어떤 처방이나 인슐린 용량 조절 이런 기능들은 좀 빼고 그 대신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강화한 일반인용 당뇨병 관리 앱을 SK텔레콤에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올해 3월에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병원 연계용 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 진행되는 사이에 제가 이제 국제진료센터로 옮겨와서 내분비내과를 전공했지만 이제 외국인 환자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환자들은 국내 의료법 적용을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몇몇 시범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한 환자의 데이터긴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실히 사용을 하면서 기저 당뇨병, 그 당화혈색 수가 8.8%에서 연구 3개월 후에는 8.1%까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변동폭도 많이 고혈당 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정상 범위 안으로 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 중동 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먹은 내용을 그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 영양사랑 함께 좀 분석을 해서 식생활에서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줄 수 있었고요. 환자가 실제 신체 활동을 하면서 걸음수를 매일매일 측정한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에서는 조금 일반인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치코치 당뇨라는 이런 앱을 개발해서 올해 3월에 릴리즈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아이폰용, 안드로이드 폰용 다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직은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든가 이런 의료진의 피드백, 직접적인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기능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요것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런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한 당뇨 관리 앱 중에 가장 대표 주자로 꼽히는 웰닥이라는 곳에서 만든 블루스타라는 앱인데요. 이 앱도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 이제 큰 효과를 보여서 FDA 승인까지 받았고요. FDA에서 이 앱을 처방할 수 있게 의사들이 실제 이 앱을 쓰라고 처방을 하면 이 앱을 그러니까 약을 먹듯이 이것도 처방을 하면 사용을 하면서 이제 환자가 당뇨를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보험회사들하고 이제 계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협업하는 병원들과의 뭐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막 보편적으로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데이터 관리하는 전문 업체와 손을 잡기도 하고 또는 상급 병원들,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한테 적용하고자 이제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조금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앱이 지나간 행보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당뇨병 관리 앱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능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나의 맞춤형 같지 않고 너무 일반인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용자분들이 조금 사용을 하시다 그냥 관둡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것보다 그냥 누구한테나 똑같은 피드백이 가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그 수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이제 최대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행동과학적으로 이분의 움직임을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론에 기반한 그런 앱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혈당을 입력한 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드시는 횟수나 운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입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모아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단지 모으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뭐 어떤 분이 통증 관련해서도 질문 주신 것처럼 미리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의료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 앱을 그냥 쓰도록 뭐랄까요, 한번 처방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료진이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이것을 함께 공유해서 이 환자가 계속적으로 당뇨병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이제 이런 메디컬 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당뇨병 분야에 국한된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의료 정보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있고, 만성질환 관리 툴도 점점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 분들이실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지도자 또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 치료자로서는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는 것에 나아가서 어떤 이런 것들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오전 세션에서 이미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임상 연구에서 어려움이 아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환자가 입력을 잘 안 하거나 혈당 측정 오류 등 연구 진행 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가 파일럿 스터디를 3주 동안 하면서 확인한 거는 이제 역시나 그런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일단 연구의 디자인 자체를 중간중간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6주 간격으로 환자를 확인을 했는데, 그냥 기본 외래에 오시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3개월에 한 번만 확인을 해야 되지만 6주에 한 번씩은 전화 연결을 해서 정말 혈당 입력을 잘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들을 쓰고 계신지 중간중간 체크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장치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 전화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수능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본 연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시죠? 네, 이따가 저희가 토론을 다시 하니까 또 토론 시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 토론 때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감사드립니다.